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었다가 나중에 1989년에 이름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내용이 아니고 제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통 장애인 복지법 제정 그러면 1981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두 1981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장애인이란 뭘까라고 할 때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출제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정의, 법률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네 규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종류는 신체적 장애 12개의 유형과 그리고 정신적 장애 3개의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장애로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이 3가지는 정신장애, 나머지는 12개의 유형은 신체적 장애로 분류를 합니다. 거기 장애인 학대가 나와 있지요. 학대. 학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학대가 나와 있는데 학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아동학대를 뭐라고 했냐면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좀 한 두어 칸 띄어서 그다음에 가혹행위, 또 한 칸 띄어서 유기, 방임을 이렇게 아동학대의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이렇게 아동학대의 범위로 설정을 했고 그에 비해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학대는 이 아동학대처럼 신체적, 그냥 차려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성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폭력이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가 띄고 가혹행위에 경제적 착취가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유기, 방임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에 없었던 정서적 폭력과 그리고 경제적 착취가 이렇게 포함되어서 노인학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여기서 보고는 장애인학대의 범위도 아동학대의 차례대로 이렇게 쭉 써내려간다면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 노인학대는 정서적 뿐만 아니라 뭐가 포함되냐? 언어적 폭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리고 가혹행위, 그리고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노인학대까지는 없었던 바로 여기 나오는 언어적 폭력이 포함되어서 장애인학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다가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포함해서 노인학대, 거기에다가 언어적 폭력을 포함해서 장애인학대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본 이념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보면은 많은 이념들을 학자들이 제시를 합니다. 정상화의 이념, 사회통합의 이념, 기본 이념 2개에다가 전인격 존중, 생명 존중, 평등 등등을 쭉 하고 있는데 여기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정상화지요. 그리고 평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뭘 이루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해서 완전한 사회참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 해서 정상화, 평등, 사회통합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권리에 쭉 나와 있는데 다 좋고 3항을 보시면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우리가 정책론으로 배울 적에 급여 후 종류에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바우처에다가 기회, 권력 등이 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급여 후 종류로서는 여기는 역시 권력을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보통 우리가 종합계획이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0조의 3, 2번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도 하나 봐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또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의 둘째 줄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3항입니다. 한 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정책 책임관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정책 책임관은 중앙행정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것이, 지정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정책 책임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정책 책임관은 중앙행정관서의 장이 해당 분서에,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 지정하는 사람이 장애인정책 책임관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방에는 시무기구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 그다음에 장애인은 한 4월 20일 좋지요. 장애 4월 20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지원이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좋지요.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특히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을 좀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 관리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상담 지원도 있는데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도 있고 휴식 지원도 있다는 것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복지조치에 거기 실태조사가 있고 장애인 복지 상담원이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는 기존 다른 정책이나 법률처럼 보통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장애인 복지 상담원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상담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우리가 노인복지 상담원은 특별자치도와 시군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두는데 이에 비해서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 상담원은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없고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봐주시고 다음에 생업지원 조항이나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자, 별표하실 것은 자, 페이지 한 장을 넘어가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과 장애보호수당 또 자녀교육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소위 정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장애수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준을 보존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뭡니까?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 장애인의 장애 정도 진단,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 자산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중복급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뭐예요? 결국에 장애 정도와 진단, 경제적 수준, 자산조사를 통해서 장애수당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8세 이상인 경우는 장애수당을 받지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아래에 있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과 자산조사와 인구학적 조건 중에 연령을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자산조사와 그리고 진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장애아동인지 아닌지는 아동복지법 근거에 의해서 18세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당연히 인구학적 조건인 연령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거기에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군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지급을 신청할 때는 가장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해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나와 있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재활시설이 3개 있는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장애인이 만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5개.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쭉 적어놨습니다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도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유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된다. 나아졌죠? 다음에 거기에 오면 성범죄자 취업 제한 10년이라든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이런 것이라든지 만약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울 적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에 보시면 거기에 많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만약에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는 500만 원 이하인데 장애인 학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용 쉼터도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 중에 공동생활가정에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또 역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노인복지시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59조의 1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 나와 있지요.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 1급, 2급, 3급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활동 지원급여, 활동 지원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기에 보면 몇 살?
6살 이상의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사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뭐 다른 걸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장애 등급 대통령 정하는 1급, 2급, 3급은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1급, 2급, 3급은 우리가 산재보험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능력이 상실된 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급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거기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면은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65세 미만인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치매나 노인성 질병 등을 가진 사람은 노인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살 이상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등이 아닌 사람도 6살 이상, 바로 거기다 액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는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활동지원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제 비중은 좀 미미하지만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맞으면 편의 증진법 이렇게 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거기 기본원칙, 제일 밑에 기본원칙이 나와 있지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 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최단 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나와 있지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 나와 있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편의시설 설치 대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을 보면 거기 보시면 먼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또 그런가 보면 여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 편의시설을 설치할 대상을 보면은 공동주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통신시설도 있습니다. 통신시설 중요 표시하시고, 그리고 기타. 거기 보면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부대시설 다 좋은데, 자, 공원도 좋고 공공건물도 좋고 공중이용시설 또 공동주택 좋지만 여기에 나오는 통신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보시고, 다음에 거기 보면 실태조사가 나와 있지요. 실태조사.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태조사. 보통 우리가 실태조사는 3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5년짜리가 있었던 건 뭐예요? 자살자 실태조사나 또는 아동 종합 실태조사. 5년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이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이런 법률에 의한 실태조사는 2항.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나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때문에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하는 법률에 의한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하지만 최소한 5년에 한 번은 전수조사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하나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 지원에 의해서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만 3번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나와 있지요. 장애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죠? 장애인, 그래서 모든 것은 아니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반드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인은 누구든지, 바로 여기에 참 조심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영유아 보육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영유아 보육법이 나와 있는데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에 장애인, 맞으면 이 영유아 보육법은 장애인이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이 만들어지던 해인 1991년에 같이 제정되어서 시행된 겁니다. 이 영유아 보육법을 보면 거기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은 거기 보육 이념,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인데 보육 이념 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돼야 된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해서 바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아주 유사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또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또 여기 영유아 보육법에 나와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모두 공통점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회보장위원회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지만 여기 나와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장관급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을 또 차별화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에 또 시도, 시군구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무기구로서 중앙보육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지방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양하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차례대로 교재에는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약간 이것을 좀 바꿉니다. 어린이집을 보면 먼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자, 이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수 나와 있죠? 상시 영유아수 21명. 거기 보면 상시 영유아수에서 거기 사회복지법인 또 법인단체 등 그리고 가장 믿은 민간 상시 영유아수 21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협동 어린이집은 여기는 상시 영유아수 11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수 5명에서 20명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수 5명, 직장어린이집 나와 있죠? 상시 영유아수 5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숫자로, 법률 순서가 아니라 이게 숫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고. 특히 그중에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당연히 직장 어린이집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도 역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집도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제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의외 어린이집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에다가 여러분들이 액센트를 두셔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에 또 별표할 것은 직장 어린이집이죠. 직장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그 일정 규모를 밑에 대통령령을 적어놨습니다만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법률적으로 원칙상 직장 어린이집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직장 어린이집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시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보육교직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우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보육교직원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된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요즘 이 보조교사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언제나 현실적으로는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또 어린이 학대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휴가 또는 보수 교육 등으로 보육교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4번에 보수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 교육을,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에는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그리고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에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을 명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감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도 아니고 시도지사도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 또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승무교육은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어린이집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죠? 2항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이때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다음에 부모 모니터링당도 있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은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전검단,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요즘 어린이집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아무리 CCTV를 설치해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런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이 별로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취약 보육 우선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취약 보육 우선 실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을 정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취약 보육의 종류에는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 아동 보육, 그리고 시간 연장형 보육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그리고 다문화 아동 보육, 그리고 시간 연장형 보육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무상 보육과 양육수당이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읽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아동수당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좀 더 체계화된 자료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가의 방침은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무관하게 이렇게 해서 모두 아동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은 지금도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되지만 시험 전에 한번 다시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면화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이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에 나올 적에는 모자복지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가 혼자 되면 엄마와 사는 애들만 설정하다 보면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사각지대가 있었죠. 아빠와 같이 사는 애들도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2001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모자, 부자 이런 용어 모부자라는 다는 것이 스티그마를 유발한다고 해서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바꾸어서 오늘날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란 뭘까? 모와 부는 어떤 사람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모나 부가 될까라고 할 때 그 범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더 좋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정의 모나 부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은 당연히 배우자가 없이 혼자 아빠든 엄마든 혼자 살아가면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배우자가 있어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한부모의 지위를 갖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부나 모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인데 배우자와 사별, 이건 한부모 맞죠? 또 이혼, 또 한부모 맞죠? 또 배우자로서 유기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원칙적일 거예요.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당연히 한부모입니다. 다음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또는 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나 병역 복무적인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또 그러면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우리가 미혼이라고 해서 이건 법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혼자로서 사실혼도 아닌 실질적인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이렇게 범위로 정하고 있고 기타 또 세부적인 것은 여성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아입니다. 가정이나 또는 청소년이나 또 이런 말이 나오면 가정, 가족, 청소년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관부서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어요.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는 잘 나오는 거죠.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이란 9살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혼자 된 부모의 지위를 가진 그 부모가 모나 부가 여전히 애기인 거예요. 24세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나 부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첫째 줄에 아동, 보통 우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지만 꼭 18세 미만만을 아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지만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아동의 범위에 넣고 있고 만약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약을 한다면 병역 의무의 기간도 포함해서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군대가 20개월이라면 20개월을 더해서 24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8세 미만이고 학교를 다닌다면 22세 미만이지만 만약에 병역을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학교를 다닌다면 병역 이행 기간도 가산해서 아동의 연령을 정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쭉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하단부에 7번에 한부모 가족의 날이 나와 있지요. 한부모의 가족의 날. 그래서 이 한부모 가족의 날을 보시면 5월 10일. 자,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1일부터 7일은 어린이 주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날짜 보시고 또 실태조사는 3년이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과 있는데 거기 복지급여의 신청을 보세요. 거기 보면 2번에 제11조 지원 대상자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다 나와 있죠? 같이 체크하시고. 다음에 복지급여의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 아까 이게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모나 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녀인,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굶지 않게 하는 생계비와 자녀 양육비, 또 자녀 교육 지원비, 아동 교육 지원비, 아동 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생계비, 그리고 아동 교육 지원비, 아동 양육비,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요즘 2항에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사각지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모나 부의 직계 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같다. 말하자면 조선부모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도 쭉 있습니다만 하단부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5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는 모자 가족 복지시설, 부자 가족 복지시설, 미혼 모자 가족 복지시설, 그리고 일시지원 복지시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상담소, 한부모 가족 복지상담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자가족 복지시설과 부자가족 복지시설에는 3가지 생활시설을 통해서 복지 지원을 하는데 기본생활지원, 그렇죠?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그리고 자립생활지원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기본생활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생활지원이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공동생활지원이고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자립생활지원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모자가족 복지시설이나 부자가족 복지시설은 모두 실천 노력 입장으로 본다면 생활시설을 통해서 복지에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다. 생활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거기 보면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에는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만 있습니다. 자립생활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분만 및 심신 후 건강회복과 출산 후에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생활, 안전분만부터 시작이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공동생활 지원입니다. 자, 그중에 공동생활 지원 첫째 줄 대상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별표하시고 줄을 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부모 가족 지원시설의 정의로서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그 단서가 당연히 붙어 있지만, 그러나 미혼모자 가족 지원시설에는 공동생활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출산 후 출산한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도 입소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액센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일시지원 복지시설이나 한부모 가족 복지상담소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 근거에 의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한부모 가족 지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시장, 그 사망에 나와 있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보면 2항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린애잖아요.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안타까운 마음이 다 듭니다. 다음에 4항을 보세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미혼모자 가족 시설에,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 기본생활 지원을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거기 뭐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 기본생활 지원이 뭐예요? 출산 전에 안전분만, 그리고 심신 후 건강회복, 또 출산 후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서 두는 것이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의 기본생활 지원인데, 자, 이것이 입양기관과 연계가 되면 있어서는 안 될 수 있는 인신매매와 같은 이런 위험성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그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서 기본생활 지원을 하는 편의 제공시설은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 심사청구, 만약에 지원 대상자나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의 이유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통지받는 날도 90일 있다 좋습니다. 어디에?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권리구제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 묶음으로 이런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시험에 대비를 해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정신보건법을 대체해서 등장한 정신건강증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